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일부 전공의들이 오늘 아침 사직서를 내자마자 병원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빅5 병원 전공의들도 잇따라 사직서를 내기로 해 막대한 진료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이 가시화하자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공보위와 군의관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천 면접 심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강세 지역인 영남권 후보들의 재배치를 본격 논의합니다. 서울 강남 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나란히 다른 지역으로 배치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지역구 23곳을 대상으로 1차 경선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은 개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홍영표 등 비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힌 지역구에서 이들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진행된 정황이 포착돼 당사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시신 행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시베리아 북부 병원에 안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신에 다수의 멍자국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와 사망 원인을 놓고 의혹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절기상 우수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 동해안에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하강세를 보이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입니다. 절기에 맞추기라도 하듯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고 날씨도 초봄처럼 따뜻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쌀쌀해지겠고 곳곳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추위와 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남부와 제주도에는 겨울 호우라고 부를 만큼 많은 비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제주 산간에는 300mm가 넘는 겨울호우가 쏟아졌고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며 크게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비가 약해지면서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비는 왔지만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며 날씨는 마치 초봄 같았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10.8도로 예년 기온보다 무려 12도나 높았습니다. 낮 기온도 12도까지 오르며 이른 봄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하강세를 보이며 쌀쌀해지겠고 주 후반에는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비가 내리는데 동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쪽 찬 공기가 동풍으로 동해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부터 눈이 시작돼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중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눈이 내리겠고 강풍이 동반될 가능성도 큽니다. 겨울이 막바지 심수를 부리면서 이번 한 주는 눈비와 강풍, 기습추위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서울의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 사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 일부 전공의들은 진료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 과목 전공의들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병원 측은 하루 200건에 달하는 수술 일정을 환자 동의를 얻어 100건 정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개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은 2,700여 명으로 해당 병원 의사 인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막대한 진료 차질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대전 지역 병원에서도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을지대병원은 오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해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 전공의는 모두 90여 명입니다. 또 대전 성모병원에서도 전공의 60여 명 중 4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부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현장 차질을 줄이기 위해 대형 병원의 기능을 응급 위주로 가동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대형 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 응급과 중증 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종합병원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12개의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 집단 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위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또한 만성, 경증 환자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 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들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유감이라면서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즉시 현장 점검을 진행해서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지난 2000년 첫 의료 파업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과거 세 차례 의료 파업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신지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의사들이 처음 집단 행동에 나선 건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때였습니다. 당시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하도록 분리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총 5차례 파업을 벌였습니다. 집행부 단식과 집단 휴진, 거리 행진까지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은 90%에 달했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안이 개정될 수가 없는 현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그대로 이번에 휴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뒤에도 파업은 계속됐고 결국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불복한 의사들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파업을 이끈 의협회장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원격 의료 추진에 반발해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비율이 전공의 참여율에 못 미치는 등 내부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오늘 환자분들께 잠시 고통을 드리더라도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기어이 반드시 막아내고자 합니다. 2차까지 간 집단 휴진은 정부와의 합의로 철회됐지만 당시 의협회장 등 집행부 2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은 이번 집단 행동 배경과 가장 유사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가 의료에 충분히 또는 조금이라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지원의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 파업에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파급력이 커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고발에 나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 역할이 커지면서 한 달 만에 정책 철회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사들이 4년 만에 다시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는 정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결국 이번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하는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의과대학 모집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죠. 현재 우리나라 인구 2.4배 수준인 일본은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 2007년 7천여 명에서 지난해 9,30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우리보다 3배 많은 셈입니다. 특히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 근무를 전제로 전국 곳곳에서 학생을 선발해 왔는데요. 지역 정착 비율도 약 90%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코로나19 유행 속 의료 파업에 무산된 공공의대가 이를 벤치마킹한 사례입니다. 독일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연내 5천 명 이상 늘리겠다는 보건장관 발언도 있었죠. 현재 독일은 인구가 8,300만 명 정도로 우리보다 3천만 명 정도 많지만 공립의과대학 정원은 9천 명으로 우리나라 의대 정원보다 3배나 높은데요.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5,000명으로 5배나 많아지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일본과 독일, 의사단체 반발이 없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독일 연방보건국 모두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실제 반발은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인구 6,700만 명 수준인 영국도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5,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도 2020년까지 의대 신입생을 10,000명 규모로 이미 증원했는데요. 모두 의대 정원 증원을 이유로 의사가 파업했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등 나라에서 지금 계속 증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현재 그 증원 자체를 가지고 거부를 하는 현상은 아예 없고 오히려 의사들의 그 부족 문제로 의료 현장이 어렵다고 해서 증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오히려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정반대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우리 의료계, 겉으로 보이는 수치로 다른 나라와 의사 숫자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점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라든지 외래 진료 및 평균 재원일 수까지 비교해보면 결코 의사 숫자가 적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대한의사협회 측 입장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숫자가 많다는 OECD 국가들보다 외래 진료도 덜 받아야 되고 평균 재원수도 적어야 되고 건강 수준이 나빠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OECD 평균을 상회할 정도가 아니라 탑급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말씀드리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고요. 이 같은 의사단체의 주장에 정부가 오늘 아침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수치는 국책기관을 비롯한 연구에 따른 근거인데다 1인당 외래 일수가 많은 건 짧은 진료 시간 때문이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 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혐오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글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의사 커뮤니티에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업무 개시 명령을 발표한다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행했고 또 업무 개시 명령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또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윗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녀를 의대 보내기 위한 것이라거나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내란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또 일본에선 의사가 파업했을 때 응급 환자와 중환자가 한 달에 5,000명 사망했다는 내용의 글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입니다. 반대로 환자들 커뮤니티에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의사에 대한 적개심이 담긴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죽든지 말든지 의사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환자를 개돼지로 본다는 의사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의사들이 환자인 척하고 댓글 공작을 하거나 의사를 옹호하고 의사수 증언을 반대하는 등 의사들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게시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입니다. 온라인상의 의사계 내부에서의 뜬 소문, 또 시민들 사이에서의 의사 혐오 발언이 이어지자 편가르기, 갈라치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빠르게 퍼지는 유언비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 의뢰 공천을 신청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수도권의 다른 지역구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지역구는 최종 수용 여부를 확인해 결정하겠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총장은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경남 김해갑 출마를 선언한 오선 김영선 의원에 대해선 뜻을 전달받은 것은 맞지만 공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답을 드린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현역 물갈이 폭이 커질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하위 10% 컷오프와 하위 10에서 30% 감산이 있고 신인 가점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경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역 의원 중에서 교체되는 분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오늘부터 사실상 컷오프로 여겨지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개별 통보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공천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에 따라 전략이나 단수, 경선 후보자들도 이번 주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20% 명단은 공개되지 않지만 모레와 오는 23일로 예정된 공관위 추가 심사 결과 발표에서 윤곽이 차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대학에 다닐 때 공포스러운 장면으로 최루탄의 일종인 소위 사과탄 가방을 맨 백골단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같은 야권의 비판을 적반하장식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이 경호원과 정부를 각각 백골탄과 과거 독재 정권에 비유하는 등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여야 주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소위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젊을 때 생각 중에 공포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사과탄 가방을 맨 백골단이었죠.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경호원을 백골단에 비유하고 윤석열 정부를 과거 독재 정권에 비유하는 등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야당들이 대통령 행사에서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던 소란 행위를 벌여 경호처의 대응을 유도하고 이에 대해 유신 정권이니 백골단이니 하는 비난을 퍼붓는 모습을 보면서 일부 국민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보험 사기범 행태가 떠오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아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사진만 봐도 뭔가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죠.
거대 양당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합당 열흘 만에 집안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개혁신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엑셀만 있는 차는 사고 난다, 브레이크도 밟아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를 저격했는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전 최고위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신중하다가 선거 다 끝나겠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런 브레이크나 견제 없이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동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낙연 대표 쪽에 새로운 미래에서 오신 정책위 의장도 계시고 그분들과 정책적인 부분은 협의해서 가겠다. 다만 캠페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걸 뭐 전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좀 과도한 일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사실은 통합을 하고 나서 브레이크만 밟았어요. 정책적인 거 얘기하려고 하면 계속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이니까 지금 신중하다가 뭐 전부 다 끝나겠어요. 이게 하지만 오늘 최고위에서 결국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를 박차고 나오며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는데요. 전두환의 국보위랑 뭐가 다르냐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제가 했던 쟁점은 딱 간단합니다.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포괄리는 없다. 그 선거 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그냥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거 위임하냐.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건 뭐가 다릅니까? 한편 거대 양당도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번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나섰습니다. 다 뭉쳐야 할 때 친명 친문으로 프레임을 짜서는 안 된다며 분열 작전은 진짜 바보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우리 민주당이 친명이 어디 있고 친문이 어디 있어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이 세력들이 다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부 언론에서 그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거기에 따라가냐고요. 친문, 친명 이건 아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기여를 했다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임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분열의 작전을 쓰는 것은 진짜 바보 민주당이다. 바보 짓이다.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한편 지난해 말 네덜란드 순방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건희 여사. 어제 넷플릭스 대표와 배우 이정재 씨와의 오찬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은 다시 한번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제 점심 오찬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 이정재 씨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대표와 이제 오찬 자리에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활동을 재개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저는 소위 말하는 영부인께서 임기 내내 활동을 중지할 수는 없다. 영부인께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들에게 제2부속실 설치, 나아가서 특별감찰관 선임 이 정도까지는 하고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최소한의 조처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처는 보여줘야 된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애견 호텔에서 지내던 반려견이 업주의 개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다툼으로 번졌는데 비슷한 물림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덩치 차이가 확연한 두 개가 꼬리를 흔들며 서로 엉겨붙습니다. 약간의 몸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대형견이 한쪽 다리로 중형견의 몸을 누르고 물어버립니다. 물린 개의 목덜미 세 군데엔 0.5cm 크기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애견 호텔에 맡겼다가 업주가 기르는 개에 공격받은 겁니다. 다른 강아지를 보거나 그러면 불안해하고 주저앉고 오줌 실수하고 CCTV 보여달라고 돼. 자기가 작동법을 모른다. 지금 에러가 뜬다. 이 말만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상처를 발견한 반려견 주인은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러 애견 호텔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 과정과 보상 금액 등을 놓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개 주인들 사이에 폭행으로 번졌고 결국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상태를 확인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견주한테는 그 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치료비 부분하고 그리고 위로금으로 10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까지는 해줄 수 없다라는. 지난달 대전에 있는 애견 호텔에서도 물림 사고로 반려견이 눈을 심하게 다치는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애견 호텔을 비롯한 동물 위탁 관리업자는 개를 크기별로 나눠 관리하는 등 안전에 힘써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나더라도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그칠 뿐 형사상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또 동물 위탁 관리업은 허가제가 아니라서 서류를 갖춰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류들을 잘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그 서류처럼 운영되지 않는데 신고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좀 허가제로 바뀌면은 더 좋을 것 같고. 특히 말할 수 없는 반려견은 피해가 발생해도 경위를 파악하기 힘든 만큼 애견 호텔이 안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인력 확충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안을 곧 발표할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기사에서 언급된 그린벨트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항상 건의사항이 있어왔다면서도 우리의 공식 입장은 그린벨트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은 오르고 매매 가격은 하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의 80%에 달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부동산알 114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지난해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뤄진 임대차 계약 4건 가운데 1건이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아파트인 셈입니다. 지역별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은 전북이 57.3%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5.1%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능엔 이상이 없지만 새 제품보다 저렴한 이른바 리퍼 상품 경매장에 사람들이 매일 북적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일 낮에도 가득 모인 사람들. 경매사가 물건을 설명하자 하나둘 손을 듭니다. 10,000원 합니다. 자, 2만. 자, 하이바이브. 이곳은 중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경매장입니다. 각종 생활용품부터 명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건 단순 변심이나 제품의 미세한 흠집으로 반품된 리퍼 상품입니다. 성능에는 이상이 없으면서 새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주 오고 있어요. 물건도 싸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구입하러 자주 오죠. 경매장에서 직접 상품을 보고 거래할 수 있는 데다 문제가 있으면 반품도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특히 물건을 소개하는 경매사의 재치 있는 입담도
경매장을 찾게 하는 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경매사님들이 재밌게 농담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서비스도 주시고 해주시니까 뭐 재밌고. 지난 2008년 4조 원이었던 국내 중고거래 규모는 올해는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멀다고 오르는데 지갑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데다 사용하는 데 문제만 없다면 꼭 새 제품일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늘어난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 번 사서 금방 이렇게 쉽게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필요하신 분들이 또 재구매할 수 있고 이러면서 좀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물건들이.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리퍼 제품을 찾는 발길 역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도입과 함께 초고령 사회 진입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금융회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평창동에 있는 한 실버타운. 지난달 87살 곽현 할아버지는 반려견 캐시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건강식까지 제공해줘 홀로 노년을 살아가는데 적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입에 맞아, 간이 맞고 강아지 이제 키울 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요 서울 요 도심지에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기가 좋아요. 구리에나 인천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침대 머리맡에 달린 건강 모니터링 센서로 그날그날의 호흡, 맥박,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해 주는데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 감지 센서, 그리고 응급콜 버튼도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부대 시설부터 도심 내 접근성까지 좋아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실버타운 운영자는 한 금융그룹. 지금까지 병원이나 재단, 종교단체에서 운영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요즘은 이런 도심 속에서 생활이나 이런 의료 인프라가 잘 되어진 곳에 설립하는 게 추세입니다. 혼자 계신 것보다는 이렇게 단체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만족도가 더 높다고.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금융권의 요양사업 진출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최근에는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관련 TF를 꾸리거나 요양시설 설립을 준비하는 등 어르신 대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추세입니다. 금융권으로서는 이미 확보된 고객들을 활용해 실버 사업으로 영역 확장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요 60대 실버가 특히 VIP 고객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고객들 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그런 계기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식 도움 없이 스스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는 수요가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 사업을 향한 금융권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 살레하르트 마을 병원에 안치돼 있다고 독립매체 노바야 가제타 유럽이 보도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발행되는 이 매체는 익명의 구급대원 제보자를 인용해 나발니의 시신에 멍자국들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나발니의 몸에 멍자국들은 경련과 관련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련을 일으킨 사람을 붙잡았을 때 경련이 너무 강하면 멍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발니의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흔적이라며 교도소 직원들은 나발니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마도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감옥에서 급사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가 현지 시간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안보회의가 열렸던 뮌헨에서 이유가 있는 브뤼셀로 이동해 국제 무대에서 남편 죽음의 부당함 등을 잇따라 전 세계에 타전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나발나야의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환영한다며 EU의 외교장관들은 러시아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 완전 장악을 선언했습니다. 무기와 병력에서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 상대로 러시아군이 전선 곳곳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근 화력을 쏟아부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가 러시아군에 점령됐습니다.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группировки войск «Центр»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генерал-полковника Андрея Мордвичева взят под полный контроль город Авдеевка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러시아군이 이번에 장악한 영토 면적은 모두 31제곱킬로미터. 우크라이나군은 1,500명 이상 병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세가 오른 러시아군은 서부와 남부 5개 전선에서 방어선을 뚫으려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탄약 등 무기 부족에 2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며 병사 모집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에 무한 신뢰를 보이며 지원을 거듭 촉구했고 미국 정부도 화답했습니다. Чи вважаю я, що це зрадницька позиція? Ні, тому що я не думаю, що наш стратегічний партнер може дозволити собі не підтримати Україну. It reminds us why our support for Ukraine is so important, because Ukraine is fighting back heroically against Putin's continued brutality.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지원 의지만 강조하고 실제 지원은 미루고 있는 가운데 격전지까지 내주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초기 몇 달 이후 가장 위태롭다고 뉴욕타임스는 진단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근거지로 지목한 가자 남부 대형 병원에서 하마스 차량과 무기, 인질 이름이 적힌 약상자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공격을 예고한 라파에서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가자 남부 칸 유니스의 한 대형 병원. 이스라엘군이 인질들의 이름이 적힌 약상자를 하나씩 꺼냅니다. 지난 1월 휴전 협상 당시 인질들의 가족들이 보내온 약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병원에 숨어있던 테러 용의자 수백 명을 체포했다며 일부는 의료진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량의 무기들과 버려진 차량도 발견됐는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기습 공격 당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פה בחניית בית החולים נאצר, מצאנו רכב של פעילי חמאס שיש בפנים רימונים.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공격을 예고한 가자 최남단 라파에서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합니다. 급기야 구호 트럭을 향해 달려든 군중을 향해 경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협상과 무관하게 라파에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We cannot leave a quarter of Hamas's terrorist battalions intact. No one would do that in the case of fighting ISIS.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협상과 관련해 하마스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항복이라며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히틀러의 대량 학살인 홀로코스트에 빗대자 이스라엘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지지만 미국의 반대로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국제 동향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에서 작심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합니다. O que está acontecendo na faixa de Gaza com o povo palestino não existe nenhum outro momento histórico. Aliás, existiu quando Hitler resolveu matar os judeus. 그러면서 군인 대 군인의 전쟁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군인과 여성 어린이 간의 전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곧바로 발끈했습니다.
President Silva has disgraced the memory of 6 million Jews murdered by the Nazis, and he's demonized the Jewish state like the most virulent anti-Semite. He should be ashamed of himself.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나치와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에 비교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브라질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하나인 알제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현지 시간 20일 표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은 진행 중인 협상이 목표로 하는 결과들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은 전에 안보리에서 제기된 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2차례 행사해 무산시켰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5천억 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를 깎아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 나토는 미국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스니커즈 박람회를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 손에는 금빛으로 번쩍이는 운동화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이름을 딴 웹사이트에서 우리 돈으로 약 53만 원에 판매가 시작된 운동화입니다. 운동화를 즐겨 신는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We got to get young people out to vote. And you're going to vote and we're going to turn this thing around. This country is not doing so well. 미시간주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세에선 검은 가죽 장갑과 빨간 모자가 눈에 띕니다. The case is a complete and total sham. It's a sham case. There were no victims, no defaults, no damages, no complaints, no nothing. There was nothing. 지난 16일 사기 대출 의혹 재판에서 맨하튼 지방법원이 무려 4,800억 원의 벌금을 결정한 것에 발끈한 겁니다. 판사에게 막말을 쏟아내더니 배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다며 탄핵까지 거론합니다. Crooked judge, crooked judge. He's a crooked judge. Congress ought to impeach crooked Joe Biden for attacking his political opponent. 지지자들은 환호했지만 당내 유일한 경쟁 상대인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4개의 형사 재판을 앞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표심을 자극합니다. But what I do know is he's going to be in court in March and April. He's going to be in a different court in April and May. 집권 민주당은 나토를 깎아내린 트럼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나토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지식 부족과 책임 결여를 이해 못하겠다며 트럼프를 겨냥했습니다. NATO is critical to our survival. NATO has held. We have never been able to avoid a European conflict.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의 나토 탈퇴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공지능 AI의 필수인 고성능 반도체 공급을 위해 1,000억 달러, 약 133조 2,1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손 회장의 이 구상은 소프트뱅크가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회사 암을 보완하면서 AI 반도체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최강 기업을 세워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필요한 자금 1,000억 달러는 소프트뱅크가 300억 달러를 내고 중동 지역에서 700억 달러를 유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절기답게 날은 다소 포근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도까지 올랐는데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4도나 높은 기온입니다. 한편 밤사이 내린 비는 이제 잦아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약하게 이슬비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일부 지역만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동 등 많은 곳은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미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설물 붕괴와 차량 고립이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날은 비교적 포근합니다. 한낮에 서울이 12도, 광주 16도, 대구는 2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까지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밤부터는 수도권 등 중부 내륙에도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영동 지방은 주 후반까지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